제목을 입법인 목적과 법제라 그러는데 아마 일본의 제목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의 내용으로는. 자, 그 전반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법률 전체의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이분은 훌륭한 법적 관행에서 양육을 받았으나 우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정치 체제와 법률에 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면 꽤 유쾌한 일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크노소스에서 제우스의 동굴과 신전에 이르는 길은 아주 멀다고 들었고 지금 날씨도 찌는 듯한데 그 길에는 큰 나무 아래 그늘이 드리운 쉴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까지 딱 보면 일단 이 법률이 뭐에 대해서 논하는 작품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키워드가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길을 가면서 정치 체제와 법률에 관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주제는 정치 체제와 법률에 관한 거네요. 그렇죠? 요게 조금 그 뒷부분에 읽은 뒷부분에 또 다시 한번 나와요. 우리는 법과 정치 체제에 관한 논의를 방금 시작했으니까. 여기 보더라도 일단 법률 전체는 제목은 법률이지만 법률과 정치 체제에 대해서 논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에 비해서 국가라는 작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라는 작품은 폴리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테이아가 바로 정치 체제죠. 국가라는 작품은 애초에 폴리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국가라는 작품의 그리스어는 폴리테이아예요. 폴리테이아는 정치 체제예요. 정치 체제 작품이. 그래서 박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고 점 찍고 정체 이런 식으로 병기를 하셨어요. 제목을. 원래 제목은 정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정체를 앞세웠다면 법률편은 법률을 앞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법률과 정치 체제가 바로 주된 논의 주제라는 거죠. 예. 여기선 법치를 내세우고 법률에 의한 통치를 내세우고 정치 체제로서는 혼합 정체라는 걸 내세우게 돼요. 예. 그리고 크노소스에서 제우스의 동굴과 신전에 이르는 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고 하죠.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궁금했어요. 늘 궁금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해봤는데 지금 요 표 보면은 제가 화살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면 크노소스, 헤라클리온이라는 거는 굵은 점이고요. 크노소스는 점색에 찍힌 게 크노소스예요. 크노소스 궁정이라든가 고고학 사이트, 고고학 어떤 유물 같은 게 있는 곳, 유물 같은 거 있는 곳을 점색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지도에서는 크노소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크노소스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다산까지 제우스의 동굴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제우스의 동굴은 이다산인가 디케산 디케산에도 동굴이 있고 이다산에도 동굴이 있고 그런데 이다산의 동굴 같아요. 크노소스에서 이다산의 동굴까지 가는 건데 이 지도상으로는 이다산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게 이다산이냐면 마운트 포실로리티스 포실리르투시라고 있어요. 그렇죠? 포실로리티스라고 있는데 포실리르티스 요게 바로 이다산을 가리키는 현대 지명이에요. 예. 흐려서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다산이에요. 거리는 크노소스에서 이다산까지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 표현되듯이 상당히 먼 거리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루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요 2-4으로 가면은 거기에 동굴이 있다는 거죠. 이런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 동굴에서 제우스가 양육됐다고 해요. 예.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예. 자, 그렇게 됐고, 한 걸음 더 나와서 주제 파악해갖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크레테의 입법 목적을 한번 찾아보죠. 우선 일권의 논의는 스파르타의 입법 목적이 그 스파르타하고 크레타의 옛 입법자들이 입법 목적으로 무엇을 제시했는가, 무엇을 입법 목적으로 보았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이 있네.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옛날 입법자가 입법했는데 그 입법의 목적을 추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추적하려면 법률을 보고 추적해야 되겠고, 법률이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제나 법적인 관행, 이런 걸 보면은 추적할 수가 있으리라고 지금 등장인물 아테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동식사제와 체육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체육이라는 어떤 관행 내지 제도가 있었는데, 스파르타와 크레테에는 공동식사와 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법치제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걸 추적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입법의 목적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도가 무슨 입법 취지에 따라서 마련된 것인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적인 제도가 무슨 입법 취지에 따라서 마련된 것인지를 한번 추적하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테 사람인 클레이니어스에 따르면 그런 제도는 공동식사와 체육은 뭐 신체 단련이라는 제도, 그런 제도는 전쟁에 대비한 것이고, 그 밖에 공적, 사적, 온갖 법령도 입법가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제정했다고 역설합니다. 역설해요. 왜 각자 밥 먹으면 되는데 왜 공동으로 모여서 왜 밥을 먹느냐? 그 이유는 뭐냐로 추적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하는 것은 일단 적이 쳐들어왔을 때 따로따로 있으면 대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힘들어요. 각자가 보호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가 좀 첨부가 돼요. 그러면서 공동 식사는 전쟁에 대비한 거다. 그 체육, 신체 단련도 마찬가지죠. 무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관행 내지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니까 옛 입법자는 그 크레타의 입법자는 미노스고요. 미노스가 상정되고 있고, 그리고 스파르타는 라케다이몬이라고도 말하죠. 스파르타의 입법자는 그 전설적인 그 유명한 리크루고스를 입법자로 상정해요. 그리고 두 입법자를 신적인 입법자라고 해요.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미노스가 제우스를 만나서 일정한 지침을 받아서 법을 제정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레타와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일단 아폴론 신의 그 지침이라든가 이걸 따라서 만든 식으로 상정이 되고 있고요. 크레타는 제우스 신의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상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지침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신적인 입법자에 의한 신적인 법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잘 제정됐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아테네인은 이 두 나라는 좋은 법을 가졌다고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신들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거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신적인 입법가에 의한 좋은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목적을 추적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은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클레이니아스는 전쟁들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생각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전쟁 중에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는데 클레이니아스는 아마 입법자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소크라테스, 아테네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클레이니아스 당신 말에 따르면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정의 내지 기준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질서를 갖춘 상태로 운영되는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이 당신 얘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요. 네. 전쟁에 대비돼서 조직을 잘 갖춘, 잘 운영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보니까 이렇게 잘 다스려지는 나라,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겠죠. 좋은 나라의 기준을 이렇게 일단 상정해요. 클레이니아스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한 걸음 돌아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대중이나 나쁜 사람들을 이기는 나라에서는 나라가 자기 자신보다 강하고 좋은 나라일 것이다 라고 클레이니아스의 견해를 밀고 나가요. 일단 좋은 나라는 전쟁에 잘 대비하는 나라고, 그리고 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훌륭한 자들이 대중이나 나쁜 사람들을 이기는 나라에서는 나라가 자기 자신보다 강하고 좋은 나라일 것이다 라는 식의 견해가 클레이니아스의 견해라는 걸 아테네인이 확인해요. 그리고 이건 또 세분화에 들어가면 뭐 마을 사이에 마을과 마을과의 뭐 전쟁으로 치면 싸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가정과 가정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내적인 싸움도 있을 수가 상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내에서의 싸움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모든 승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클레이니아스는 이야기하기까지도 하는군요. 네. 하여튼 그렇고 여기서 일단 주목되는 건 입법 목적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한 거고요. 대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좋은 나라는 전쟁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고, 그리고 그 좋은 나라, 잘 다스려지는 나라의 경우에는 훌륭한 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상대로 해서 싸움뿐만 아니라 클레니스는 전면적으로 모든 곳에 도처에서 싸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 좋은 나라의 경우는 나라는 훌륭한 자들이 대중이나 나쁜 사람들을 이기는 나라, 나쁜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고 좋은 나라다. 이런 견해들을 피력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테네인은 반론을 펴고자 해요. 어떤 반론을 펴고자 하냐면 어떤 재판관이 더 훌륭할까 하고 물어요. 물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같은 부모 밑에 많은 아들이 있는데 다수가 정의롭지 못하고 소수가 정의롭고 불화가 있을 경우 재판관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관은
형제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은 처치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명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재판관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스리게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살려주되 자발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재판관을 상정해요. 근데 이 자발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데 뭐 목숨은 부지하게 해요. 단 자발적으로 다스림 받으라 그러는데 얼마나 자발적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 세 번째 재판관은 만일 화목하지 않은 한 가족을 넘겨받아 아무도 처치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그들에게 법률을 제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간에 친구가 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세 번째 재판관으로 등장시켜요. 세 번째 재판관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죠. 형제들 간에 나쁜 사람들 처치한다는 건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죽이고 나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죽이고 나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명령하는 재판관이고, 두 번째는 쓸만한 사람들은 다스리게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살려주되, 뭔가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 부지해줘요. 근데 자발적으로 다스리게 해요. 좀 알력 속에서. 세 번째는 화목하지 않은 가족을 넘겨받아서 아무로 죽이고 그러는 건 안 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친구가 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 재판관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으로 보입니까? 훌륭한 재판관으로. 참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가 강해서요. 완전 한쪽 다른 쪽 진영을 완전 이겨야지. 예, 다른 쪽 진영을 완전히 승리해야지. 싸움 속에서 만족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플라톤은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플라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세력들 간에 화해하고 서로 간에 친구가 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가장 훌륭하다고 보는군요. 뭐 여러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논의를 나라를 통합하는 사람이 할 일을 들어요. 앞서선 재판관이 할 일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합하는 사람은 정치가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와의 전쟁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나라의 질서를 세우겠는가? 아니면 나라 안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전쟁, 즉 내전이라 불리는 전쟁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겠는가 하고 묻는군요. 나라를 통합하는 사람, 나라 전체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은 외부의 전쟁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나라의 질서를 세우겠느냐 아니면 나라 안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전쟁, 즉 내전이라 불리는 전쟁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묻네요. 이건 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느냐 외적인 전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내전이란 어떤 건 전쟁인지를 보충 설명을 해요. 내전은 모든 이가 자신의 나라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쟁이고 설사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랄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뒤로 가서 또 한 번 내전을 언급하는데 내전은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거친 전쟁이라는 얘기도 또 덧붙이기도 해요. 자, 그래요. 절대 자기 나라에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쟁,
그런 전쟁을 우리는 치렀죠. 자, 그 아픈 전쟁을 치렀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엄청나게 앓고 있죠. 엄청나게 그 후유증을 앓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인데 휴전 상태를 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진영 논리가 또 끼고 막 그래야 할고 상당히 어지럽군요. 하여튼 우리 이 그 내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준 그 후유증이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해요. 당연히 이 물음과 관련해서 그 아테네인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테네인이 논의를 주도하는 입장이죠. 아테네인은 뭐 다른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테네인은 당연히 내전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전에. 그리고 누군가가 선택을 한다면 내전에서 어느 한쪽이 파멸하고 다른 한쪽이 승리함으로써 평화가 생기는 쪽을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로 우애와 평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필연적으로 외부의 적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쪽을 선호할 것인가? 네. 화해로 우애와 평화가 생기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투고 한쪽이 파멸되고 한쪽은 승리하고 승리함으로써 평화가 생기는 쪽을 택할 것이냐? 어, 어떤 게 나은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아테네인은 화해로 우애와 평화가 생기는 쪽을 택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입법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요. 모든 입법가는 가장 좋은 것을 목표로 삼고 모든 법령을 제정하지 않겠는가. 아테네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인의 말은 플라톤의 생각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전쟁도 내전도 아니고 서로 간의 평화와 우의이다 라는 거죠. 우의 내지 우정이다 라는 거예요. 나라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좋은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건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내용을 풀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네, 어쩔 수 없는. 나라가 분열돼서 한쪽이 한쪽을 이기고 하는 일은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클레이니아스는 아테네인의 말에 동의는 해요. 물론 평화와 우위, 전쟁과 내전보다는 평화와 우위가 더 낫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크레타나 라케다이몬의 법령은 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자기 입장을 고수해요. 그렇죠? 입법자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형적으로 스파르타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전쟁에 대비한 전쟁 대비 국가잖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입법가 리크로고스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노스는 전쟁에 대비해서 만든 거지 전쟁에 신경을 쓴 거지 평화와 우위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이에 대해서 아테네인은 뭐두 시인을 끌어다 얘기를 하죠. 티르타이오스라는 시인은 용기덕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테오그니스는 내전과 관련된 관련 내전에서 승리하는 자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티르타이오스는 외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격찬하고 있고, 근데 외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용기 덕을 가졌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입법자들이 입법한 목적은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어, 용기라는 덕을 일차적으로 중시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아테네는 이해해요. 그리고 테오고니스는 그에 비해서 무엇보다도 내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뛰어난 사람, 즉 용기 있는 사람보다 내전에서 뛰어난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아테네는 생각해요. 테오고니스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친 전쟁인 내전에서 뛰어나려면, 그런데 거친 전쟁인 내전에서 뛰어나려면 덕 전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내전에서 뛰어난 사람이 더 훌륭하냐? 내전에서 뛰어나려면 덕 전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덕 전체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두루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다른 덕들이 없어도 용기 덕 하나만 있어도 아주 출중한 훌륭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의 적과 싸울 때는 뭐 네 가지 덕이 다 갖춰져야 된다라고 봐요. 네 가지 덕이 다 갖춰야지 동지들을 뭐 결집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외부하고 싸울 때는 다 한편이에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한편으로 굴러가겠죠. 근데 내전이 일어날 때는 편을 나르고 그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온전한 덕을 갖춘 사람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의 목적, 덕과 행복. 입법의 목적으로 일단 용기덕을 제시하는 입장이 있었고, 덕 전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일단 아테네이는 보는 거고요. 아테네이는 신적인 사람인 입법자로서는 단순히 덕의 일부인 용기가 아니라 덕 전체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게 온당하다고 묘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레테이는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손님, 크레테인들의 법률이 공연히 모든 그리스인 사이에서 각별하게 평판이 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률은 옳으며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네 가지 덕을 아테네이는 제시합니다. 여기서 일단 하나 주목되는 것은 그, 그 아테네이는 여전히 그 크레타나 스파르타의 입법자들이, 그 입법자들은 신적인 입법자들이고 그 입법자들은 단지 용기라는 덕 하나를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 신적인 훌륭한 입법자가 단순히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다. 그들은 덕 전체를 목표로 삼고 입법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클레이니아스니 이런 사람들처럼 보면은 입법자를 낮춰보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입법자의 목표는 지금 덕이라고 제시하고, 즉 시민들을 덕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덕을 행복으로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아마 그 덕 전체를 목적으로 법은 옳게 잘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법률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다 주니까 그 법률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덕을 상정해요. 네 가지 그 법률은 네 가지 덕을 다 가져다 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따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덕에 따른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다른 게 있냐면 입법의 목적은 시민들을 더 있게 하는 것이다. 근데 시민들을 더 있게 한다는 건 뭘 뜻하느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뜻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요 아이디어는 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니코마크스 윌리아에서 행복은 덕에 따른 삶이라고 보죠.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삶.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생각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 점은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에서 한결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법률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도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가에서 뭐 통치자 내지 입법가가 할 일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플라톤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이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국가와 법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다. 최선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장차 적절한 방식으로 탐구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먼저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규정해야만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직원에서. 그리고 봐요. 최선의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여기 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가장 좋은 법과 관련해서 장차 적절한 방식으로 탐구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먼저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규정해야 된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가장 좋은 정치체제건 법이니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좋은 삶, 바람직한 삶,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건 곧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인지 무엇인지 알아야지 훌륭하게 정치체제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플라톤이 국가니 법률에서 보여주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을 결국 행복하게 하려면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시민들을 더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보여줘요. 시민들이 덕을 갖추고 덕에 따라서 살게 해야 된다. 즉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건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같이 가진 생각이고 그리고 이건 내가 어디에서 인용해 온 거예요? 좋은 삶에 대한 고찰 없이 정의와 권리에 관해 논하는 것은 늘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거 어디서 제가 인용한 건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어디서 인용한 건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입법의 목적이 덕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건 맞지?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이건 오늘날의 일반적인 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유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칸트도 그렇고 뭐 자유주의자들 1차 입법의 목적이 덕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입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봐요. 국가의 목적, 국가가 할 일, 정치가가 할 일, 정치체제가 실현해야 될 일. 이건 뭐냐 하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게 덕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덕도 특정 덕, 지혜, 용기, 절제전 이런 걸 갖추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에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각자에 맡겨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 맡겨야 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 국가는 뒷짐지고 뒤에 하는 거는 물러나 있어라. 중립을 지켜라. 라는 요구가 자유주의자들의 요구입니다. 자유주의의 요구예요. 그에 비해서 이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주의적인 노선이 아니에요. 그쪽 노선이 아니에요. 얘들은 국가가, 입법가가 시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행복에 관한 구상을 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덕을 갖춰라. 그래서 뭐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추게 해야 된다. 라고 그에 맞춰 그런 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노선하고는 아주 다른 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요 가로 좋은 삶에 대한 고찰 없이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하는 것은 늘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건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의 9장에서인가 뭐 있는 한 구절이에요. 마이클 샌델은 좋은 삶에 대한 고찰 없이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은 정의와 권리에 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그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은 앞에 인용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치학의 7권 1장 구절을 내가 인용했잖아요. 이 구절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한 3번 정도는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뭐 등등 그리고 덕이론 이런 거 다 받아들여요. 이거 받아들이는데 일단 요 구조를 인용하는데 인용을 좀 직역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원문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리말로 번역한 것들을 보니까 번역은 조금 더 거리가 있게 번역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 구조를 상당히 마이크 샌델이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에요. 일단 좋은 정치를 하려면, 좋은 나라가 되려면 시민들에게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덕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는 뭐 현대의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덕이론의 원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의 원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장들이 공동체주의. 마이크 샌델이 바로 공동체주의잖아요. 오늘 현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두 입장이 현대 윤리학에서 덕윤리, 정치학에서 공동체주의가 있는데 그거의 원조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오늘날은 덕이라든가 덕도 좀 다양화시키고 있고 덕도 좀 세련되게 다듬으려고 하고 있고 공동체주의 이론도 사회 규모도 많이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세련할 필요 있고 등등 다듬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 아이디어를 기본 폼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가지 덕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아테네에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자체가 읽기인데 우리 수업이 고전 읽기인데 짧은 글은 막 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한때 크리톤 가지고 할 때 크리톤 그 짧은 거 가지고 2주 한 적이 있어요. 2주.
그래서 참 짧거든요. 한 20쪽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걸로 2주 했는데 지금 400쪽 넘는 거 가지고 400점 시라버 텍스트로 400점 넘는 걸 가지고 5번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하는 건 하기가 힘든데 도입할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는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이렇게 말해 했습니다. 손님, 크레테인들이 법률이 공연히 모든 그리스인들 사이에 각별히 이렇게 편판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률은 오리며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니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적인 것이고 다른 쪽은 신적인 것입니다. 앞의 것은 신적인 것에 의존하며, 그래서 어떤 나라가 큰 것을 받아들이면 작은 것들도 획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큰 것, 작은 것 구분하고 있죠. 큰 것, 작은 것은 뭐겠어요? 신적인 것이 큰 것이겠죠. 인간적인 것이 작은 것이겠죠. 자, 그럼 작은 것들 가운데 맨 앞에서 이끄는 것은 건강, 둘째로는 아름다움, 셋째로는 달리기와 그 밖에 온갖 신체적인 운동에서의 강한 힘 혹은 체력, 그리고 넷째는 부인데, 분별을 따를 경우 이것을 눈멀지 않고 날카롭게 보이게 됩니다. 분별을 따를 경우에는 예, 날카롭 눈멀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고 날카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일단 요 네 가지 어, 건강, 아름다움, 음, 강한 신체적인 강한 힘, 불을 들고 있네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통상 그리스인들이 좋은 곳이라고 꼽았던 게 뭐냐 하면, 꼽았던 게 뭐 권력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것들이 뭐 추가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외적인 좋은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른바 좋은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네 가지 것들, 이건 인간적인 좋은 것이에요. 인간적인 좋은 것. 다른 한편 신적인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첫째로 이끄는 것은 분별이고, 둘째로는 지성이 함께하는 혼의 절제 상태, 절제. 세 번째는 이것들이 용기와 섞일 경우에 나오는 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성, 절제, 용기가 합해지면 그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국가의 경우 입장하고 같네요. 넷째로는 용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덕 중에서 용기가 가장 밑에 거군요. 이것들 모두는 본성상 저 앞에 것들보다 서열상 앞서며 인간적인 것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입법가는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다음으로 입법가는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밖의 법령들은 이것들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 가운데 인간적인 것들은 신적인 것들을, 그리고 신적인 것들은 모두 앞서 이끄는 지성을 목표로 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보죠. 지성, 분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성, 분별 나오고 그러는데 지성, 분별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지성하고 분별은? 여기서 분별 얘기했다가 둘째로 지성이 함께하는 하면서 혼이 절제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걸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끝에 가보면 신적인 것들 모두는 앞서 이끄는 지성을 목표로 한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신적인 것들 중에서 맨 앞에 놓이는 게 지성이라고 보는군요. 근데 첫째로 이끄는 것은 맨 처음에는 분별 얘기했었잖아요. 분별 얘기에다가 분별 대신에 지성을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경우에는 분별, 프로네시스와 지성, 누스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체적으로 동요처럼 사용한다는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요. 프로네시스는
실천적인 지혜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에 필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지혜예요. 그에 비해서 지성은 직관지라고 하는데, 원리들에 대한 직관지라고 하는데, 둘을 엄격하게 구분해. 이 지성은 순수 이론적인 지식 쪽이에요. 구분하는데, 플라톤에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구분이 없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 그리고 그 인간적인 건 네 개, 신적인 건 네 개 구분했죠. 머릿속에 정리가 됐겠죠. 아테네는 주요 네 덕을 분별, 절제, 정의, 용기 등 네 가지로 꼽고, 이 네 가지 덕들 사이에서 서열을 정할 뿐 아니라 지성이 입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쭉 나열해요. 나열하고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에 의존해요. 그리고 신적인 것 중에서는 나머지 절제, 정의, 용기는 분별에 의존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별 내지 지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플라톤이 입법의 목적으로 분별, 절제, 정의, 용기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분별 혹은 지성 딱 내세워요. 그런 지성 대표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건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함축하는 거예요. 지성 내세우고 또 추가적으로 용기가 아니라 우애와 자유를 덧붙여요. 세 가지를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데, 지성이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지칭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대표로 말하는 거다. 자, 이렇게 서열이 잡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법 제정할 때 1차적으로 이걸 신경 써야 되고 2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옛 입법자와 오늘날의 입법가의 입법 방식의 차이를 얘기해요. 이것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봐요. 옛 입법가가 입법을 할 때 덕의 어떤 부분, 그것도 가장 못한 부분이 아니라 덕 전체를 목표로 삼았으며, 또한 그는 당시 법률을 종류별로 찾았지만 그 종류들은 오늘날의 입법가들이 법률을 찾을 때 적용하는 것들과는 다르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실상 오늘날 입법가는 각기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종류를 법전에 덧붙이고 법률을 찾습니다. 어떤 일은 상속재산과 여성 상속인에 관한 것들을 찾고, 어떤 일은 폭력에 관한 것들을 찾는 등 제각기 그런 류의 수많은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률을 잘 찾는 이들의 탐구 방식은 방금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이렇다면 그 공동 식사는 이렇다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용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의 논의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입법과 오늘날의 입법과의 차이는, 오늘날의 입법가는 물론 그 옛날 시점에서 말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입법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뭐 필요하면 달아 하나씩 붙여요. 하나씩 찾아서 하나씩 상속 재산 관련 문제가 되면 요거 법 만들고, 또 요게 문제되면 요거 문제만 법 제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법 제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입법가들은 덕의 종류에 따라 입법을 했다는 거죠. 덕의 종류에 따라. 이렇다면 시민의 용기 하명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절제 하명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입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덕이 있으니까 내 덕을 실현하려면 각 덕에 따라서 어떤 법제가 필요하고 이런 걸 논하는 식이라는 거죠. 물론 플라톤은 일권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혼인, 출산, 양육,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하나 다 입법을 해요. 순차적으로 하나. 먼저 혼인을 하면 출산을 해요.
아이가 또 성장해요. 양육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성장 과정을 거치는 얘기를 일일이 성장 과정에 필요한 법조항들을 만들고, 그리고 노년에 관련된 법조항 만들고, 거의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조항을 만들어요. 마치 플라톤이 이 법률은 하나의 나라를 실제로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법제도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세세한 것 같이 다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만 중심은 덕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 덕 실현을 위해서 법 제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늘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걸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용기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식사제, 뭐를 위해서는 무슨 제도, 이런 식의 고려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테네에는 4가지 덕을 입법의 목적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덕을 기르는 관행 내지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용기의 경우를 살펴본다. 리쿠르구스나 미노스와 같은 옛 입법가의 입법 방식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스파르타의 경우 그래서 물어요. 용기를 위해서 어떤 제도나 관행이 있었느냐 하고 묻는데, 이에 대해서 그 제도나 이 관행으로서 공동식사, 체육, 사냥, 강탈, 비밀벌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용기 함양을 위해서. 스파르타, 이건 뭐 법률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스파르타는 2만 시민으로 20만의 노예를 거느리고 지배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만 시민들이 아주 그야말로 오늘날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요. 예, 아주 엄격한 군사훈련 같은 걸 받아요. 그래서 보통 7세에서 30세까지는 합숙훈련하면서 병영생활, 군생활을 해요. 그리고 13세에는 1년간 단검 하나 들고 도시 밖 시골에서 생활해야 돼요. 거기 뭐 친인척도 없고 집도 없고 집도절도 없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걸 음식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예들의 음식을 훔쳐서 강탈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게 다 근데 강한 사람, 즉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